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단원 FM 문호랑 예술이랑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제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인 신나는 섬의 아침부터 카니발 들으시면서 신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시그널 음악만 틀어놓으면 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시그널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밤 10시가 되면 돌아오는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방송되었었던 문화랑 예술이랑 5회차 방송이 연극인 김태현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DJ 김태현으로서도 이 콘텐츠를 홍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척 갈등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 참 제 얘기다 보니까 민망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이거 좀 들어봐 라고 하기는 무척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면 또 그건 또 그것대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순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다가 다시 또 이번 주 수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방송에서 연극인 김태현 씨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서 연극인 김태현 씨는 또 어떤 과정과 계기를 만들어가면서 연극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마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연극인 김태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약간 단신 뉴스 두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원 FM이 이게 굉장히 그 소중한 그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채널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공동체 라디오 채널의 책무에 맞게 안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좀 공익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들었는데 지금 어쨌건 이 기후위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되고, 걸핏하면 산불이 장기적인 산불이 나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하면서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이죠. 올여름에 영국은 40도가 넘어가면서 더위를 별반 느끼지 못한 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찾아온 더위에 이렇게 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해보자, 또 삶의 양식을 그 방향으로 좀 맞추어서 만들어 가보자 라는 취지로 이 단원 FM이 또 소중한 노래를 한 곡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작곡가가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의 작사는 단원 FM에서 또 안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지속협 하고 같이 단원 FM이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착한 밴드 이든이라고 하는 이 음악 팀이 있습니다. 착한 밴드 이든에서 보컬을 담당하시고 또 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소정 음악가께서 또 직접 작곡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단원 FM이 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불렀으면 좋겠는 노래를 또 한 곡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이 노래를 먼저 듣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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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G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9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10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네, 단원 FM과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함께 만든 SDGs 송이라고 하는 네,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건 마치 그 뭐랄까요? 어떤 교육적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처럼 들려졌을 텐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sustainable 발음 죄송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17가지를 노랫말에서 쭉 들으셔서 아실 텐데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전 세계가 합의해서 수립을 했고 이 17가지 목표가 생활 곳곳에서 좀 현실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모습들이 쌓이게 되면 기후 위기에 맞서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됐었던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종료가 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의 보편적 문제 우리 가사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그리고 이제 지구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 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 지구 환경 문제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등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17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서 2030년까지 요걸 좀 해보자. 그래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단원 FM이 어쨌건 이 우리 도시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채널의 그 의미에 맞게 또 이렇게 놀라운 공익적인 노래를 직접 창작하고 만들어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노랫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지나가셨던 분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다 보면 그 노랫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또 귀에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또 실천할 것인가 또 어떤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술가들뿐만 아니죠. 전체 시민들의 이 표현의 자유가 약간 억압받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부천의 만화축제, 부천시에서 펼쳐졌었던 만화축제에서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고 하는 만화? 신문에 이제 만평을 그렸는데 이거를 두고 문체부에서 지원금을 끝내 마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막 있었었죠. 그래서 어머나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실은 만평이라고 하는 만화 장르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풍자하는 장르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을 풍자하라고 있는 장르에서 윤석열차라고 하는 만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두고 보지 못하고 또 문체부에서 앞장서서 또 이렇게 지원금을 끝내마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안 있어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거냐면 부마항쟁 기념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마항쟁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1979년도죠. 1979년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군사정권의 그때는 이제 유신 체제로 전환돼서 걸핏하면 긴급조치 발동하고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자유를 마구마구 억압하던 때였는데 더 이상 이런 억압 속에서 살 수 없다. 이 군부 독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부산 마산 지역 이제 시민들이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박정희 정부를 압박하던 때였습니다. 부마항쟁이 이제 워낙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이제 확대되고 하다 보니 당시에 이제 중정 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를 이제 결국엔 시해하기에 이르르죠. 그래서 79년 11.6 사태로까지 번지고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어쨌건 박정희 군사 정권을
끝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산 마산 지역 시민들의 항쟁인 부마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재단에서 부마항쟁 기념식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어떤 영화 감독을 그 기념식의 예술 감독으로 섭외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마항쟁 기념재단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노래 공연을 하는 것으로 모두가 합의를 했었죠. 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노래는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상을 받은 노래이고 또 이 음반 자체도 제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수 이랑이 부른 늑대가 나타났다 이 노래를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공연하기로 모두가 합의를 했었는데 기념식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 느닷없이 행안부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를 부르지 마라. 이게 굉장히 검열이죠. 참 과거 갑자기 70년대로 회귀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윤석열차도 그렇지만 예술가의 창작물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리에서 표현되어지고 공연되어지는 것을 중앙정부가 검열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행안부에서는 늑대가 나타났다 대신에 상록수라든지 좋은 노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상록수 이랑의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수 이랑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공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수 이랑님이 무대에 서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지나가다가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 이 이제 연출을 담당했었던 한 영화 감독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어쨌건 현재 그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12구 참사를 제대로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DJ로서 그리고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가수 이랑님의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를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했다면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서 가수 이랑님의 늑대가 나타났다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수 이랑님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올해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문화제 기억 문화제에서도 그게 이제 안산 문화광장에서 펼쳐졌었던 기억식 전날 펼쳐졌었던 추모 문화제에서도 공연이 됐었던 곡입니다. 직접 가수 이랑님이 안산에 오셔가지고 안산문화광장에서 노래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안산은 가수 이랑을 받아줬으나 행안부는 가수 이랑을 받아주지 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산에서 이랑님이 공연했던 때는 4월 달이었고 부마항쟁 기념식은 6월 지방선거가 진행된 이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3월 대선이 진행된 이후이기도 했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가수 이랑님의 늑대가 나타났다. 우리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갈 길을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 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 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우린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너희가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뿐 포도주를 담그고 찌꺼기를 먹을 뿐 내 자식을 굶겨주길 수는 없어. 네, 이런 노래였습니다. 가수 이랑님의 늑대가 나타났다 듣고 왔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작년쯤에 뭐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였고요.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랑님은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제31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올해 발견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올해입니다. 2022년 제19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 그리고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된 가수고요. 그런 이제 유수의 가요제에서 상을 받은 가수의 노래를 행한 분은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송의 서두에 여러분들께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노래에 얽힌 뉴스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쨌건 그 예술이 빛날 수 있는 것, K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것, BTS,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등등등 이렇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창작의 자유가 어떤 이유로도 억압받거나 탄압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극인 김태현의 남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민망하고 창피하고 막 그래가지고 앞에 서두에 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를 담은 이야기들과 노래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5회차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극단 걸판,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을 만들어서 우리 그때 함께 만들었던 우리 단원들과 함께 연극을 열심히 했던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와 그녀의 옷장을 창작했던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처음에는 어떤 그 노동 현장
그리고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는 집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연극 공연을 했었던 극단 걸판이 어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치나 어떤 이념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작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을 담아내는 작품으로서 그와 그녀의 옷장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와 그녀의 옷장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는 연극이 훨훨 좀 살아나는 느낌이 저 또한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좀 하다가 이제는 지역 사회로까지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랬던 계기가 강호순 사건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강호순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산에 강호순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쇄살인범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전부 그 강호순의 이웃들이었죠. 가뜩이나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별 관심 없이 살아가던 안산의 주민들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 수준에서 이제는 이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웃의 따뜻한 정을 이야기하는 연극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극단 걸판이 제작한 작품이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라고 하는 작품은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에 의해서 새롭게 또 각색되어서 공연된 바가 한 2년 동안 공연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안산에서 벌어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안산의 시민들이 가뜩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 없고 무관심으로 살던 것이 좀 우리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예술을 통해서 안산의 지역 문화가 보다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 무관심 자체도 안타까웠는데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웃이 정말 낯선 존재,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존재가 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물론 연극 한 편을 가지고 뭐 얼마나 막아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안산에 있는 놀이터 몇 군데를 돌아다녀요. 놀이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극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 작품은 그 시골에서 이사 온 할아버지 한 명이 나를 대하는 이웃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구실을 이용해서 옆집의 아저씨, 또 그 옆집의 백수, 그 옆집 아저씨의 딸 등을 이제 따뜻한 밥을 해먹이면서 그 마을, 그 빌라에 있는 그 빌라 단지에 있는 평상 위에 서거나 혹은 할아버지 집으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밥을 해 먹이면서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내후년이 되겠군요.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면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은 그동안 했던 공연들을 한 번 더 좀 공연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기회가 되시면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 이야기 줄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이웃 중에 한 명으로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가족 한 명이 가족 한 세대가 이웃으로 또 추가가 돼서 각색된 이야기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이렇게 지역으로까지 관심을 돌리면서 연극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저는 그 연극을 참 막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바늘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퇴근한 다음에 극단 걸판에 연극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의 상상이었죠. 정말 그냥 안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에너지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뭐 피곤한데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느 극장에 가서
우리 어떤 극단의 연극 작품이나 보면서 좀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좀 연극이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나질 수 있는 그런 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 식의 꿈을 꿔가면서 막 연극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전문 연극인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더 많이 꼭 무슨 소극장뿐만 아니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놀이터라든지 혹은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떨 때는 도서관, 어떨 때는 회사 식당 같은 데서 연극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연극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연극을 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안산문화재단에서 이제 시민극단 같은 것을 육성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한 1년 정도 그 시민분들과 함께 연극 교육을 진행하고 단순히 연극 수업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극단을 만드는 과정으로 좀 개념화시켜서 연극 수업을 받는 연극 강사 대 수강생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극단 단원 대 어떤 연출의 관계 이런 관계를 좀 형성해가지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연극 공연이 창작되고 그 창작된 연극 공연을 시민들이 직접 하는 그런 방식의 작업들을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을극단, 주민극단으로까지 약간 그 생각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 사동에 청소년 극단 자두라고 하는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해보자 이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두가 들었을 때 어떤 맛있는 과일 자두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냥 과일으로만 있고 싶지 않았어요. 자두 우리 하자 뭐 이런 느낌이죠. 두는 영어입니다. 자두 이런 이름으로 청소년 극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했었는데 인상에 남는 작품 2가지만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한 가지는 그냥 뭐 기존의 작품들 하는 것도 좋지만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 가지고 연극을 좀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연극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이 너무너무 싫어요. 수학을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학을 처벌하자고? 그래 너희들을 옥죄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재판하는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재판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연극 작품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장은 수학을 이제 법정에 세워서 이제 검사의 논리에 의해서 뭐 성적 파괴죄라든지 가족 관계 파괴죄라든지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수학을 재판하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학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의 논리도 이렇게 이제 내세우면서 재판을 하는 장면 하나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니네 또 뭐 재판해버리고 싶은 거 없니? 라고 했더니 선생님 우리 반에요 커플이 있는데요 정말 꼴보기 싫어요. 얘네 좀 재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 닭살 커플을 재판하는 장면도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검사의 논리는 뭐 안구 파괴죄라든지 혀 짧음을 통한 한글 파괴죄라든지 우리말 파괴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죄목을 갖다 붙이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논리가 또 있는 거죠. 젊었을 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러면서 검사가 그러면 사랑을 느끼는 건 너무 좋지만 반 안에서 교실에서 보란 듯하게 이제 이렇게 약간 너무 해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내세우면서 검사의 논리와 변호사의 논리 이 청춘 남녀 고등학생들의 사랑을 가지고 막 재판하는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니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없니?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뭐 돈이 저희들 힘들게 해요. 라고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재판하는 장면을 또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사동 이야기는 아닌데 이웃 동네에
슈퍼마켓 SSM이죠. 네, 대기업 슈퍼마켓이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오래도록 골목에서 장사했던 슈퍼가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슈퍼를 지키려고 괜히 그 슈퍼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사서 막걸리랑 사서 술판 버리기를 한다든지, 그 슈퍼에서 판매하는 그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그 공터에서 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슈퍼를 지키려고 했던 또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동 이야기는 아니고 옆 동네 이야기지만 그걸 또 갖다가 이제 연극 장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수학이라는 과목을 재판하는 씬, 닭살 커플을 재판하는 씬, 대기업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돈의 논리로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재판하는 총 3가지의 장면으로 우리들의 재판소를 만들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동의 마을 주민분들이 마을 카페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보다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안산시 사동이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사실 안산에서 손꼽을 만한 되게 소중한 사례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 카페가 있는 곳 바로 옆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청소년들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친구는 담배도 피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놀이터를 차지하고 놀아야 할 6, 7살 아이를 둔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들이 자꾸 이 놀이터에 와서 침도 뱉고 담배도 피우고 뽀뽀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보기 싫은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청소년 아이들과 그 꼬마 아이들의 엄마들이 이제 제대로 한 판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나가. 그때 못 나가요. 우리가 왜 나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약간 심각해진 거예요. 이 놀이터가 뭐 아줌마들 거예요. 아니 놀이터에서 이렇게 니네 담배 피우면 되겠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마을 카페를 운영하던 또 우리 사동의 멋진 마을 활동가들이 또 이렇게 나서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중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소년들이 어둑어둑해질 때 놀이터에 와가지고 서성거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갈 곳이 없는 거였죠.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마을 사동마을 주민들이 지혜를 모으는 게 어떤 거였냐? 애들만의 청소년들만의 놀이공간을 마을이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마을 카페 공간으로 쓰고 있었던 그 곳을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마을 카페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걸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또 열심히 모금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또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어떤 마을 공유 공간 카페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참 귀한 참 일을 벌였는데, 그걸 또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놀이터를 부탁해라는 작품으로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동 지역 청소년 극단 자두 친구들과 함께 또 그 내용을 담은 연극을 공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문 연극인들이 연극을 하는 시대에도 중요하고, 전문 연극인들의 연극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더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연극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사동에는 또 자두라는 극단, 또 일동에는 미더덕이라고 하는 극단,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로 실버극단 봄날 등등등 안산의 다양한 마을극단, 주민극단을 만드는 활동들을 쭉 이제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거를 하던 것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나중에 2015년도 가을에 세월 어머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도에 4.16 가족단 노란 리본 창단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서 지역을 담은
연극을 만들기 시작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연극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극단 걸판은 2011년도에 밀양에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연극계에 되게 큰 축제로 꼽혔던 밀양 연극제에 초대를 받게 돼요. 밀양 연극제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젊은 연출가전이라고 그때 이제 우리 극단 걸판에서 오세혁 연출이 무척 젊었기 때문에 네, 젊은 연출가 전에 그와 그녀의 옷장이 이제 초청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고요. 참 그 밀양 연극제에 오는 극단들의 작품들 그리고 그 밀양 연극제에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연극인들이 주로 봤던 작품들은 어쨌건 그 뭐 그리스 비극이거나 뭐 세익스피어나 안톤 체홉의 뭐 고전 작품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대학로 연극 언어로 창작된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 이렇게 보는 연극제였지 우리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전면에 내서 노동극을 만들어가지고 노동극을 막 이렇게 공연하거나 이런 연극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밀양 연극제를 기획하고 감독했던 어떤 선생님께서도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밀양 연극제에 노동극을 보러 오는 게 아닌데 너희들 작품을 엄청 좋아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건 근데 밀양연극제의 젊은 연출가전에 극단 걸판이 그와 그녀의 옷장을 가지고 공연을 갔는데 어쨌건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젊은 연출가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극단 걸판 마당극으로 시작했던 걸판의 연극이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뭐랄까요? 이런 표현 사실 저도 좀 쓰기 싫어하는데 제도권 연극권 안에서 뭐 대상을 받은 그런 이제 사건이 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연출했던 오세혁 연출가는 연출상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막 소문이 나고 이렇게 또 그와 그녀의 옷장이라는 작품을 고맙게도 그 대상을 받은 부상으로 대학로에 있는 게릴라 극장에서 한 달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료로 대관해 주시면서 한 달간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건 그때 밀양에 갔다가 대학생들이 연극을 하는 대학극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밀양 연극제 안에 그 대학극전에서 김규남 연출을 만납니다. 김규남 연출은 그때 당시에 서울예대 학생이었는데 극작과에서 작품을 쓰는 작가를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연출도 대단히 뛰어나게 했던 친구였죠. 그래서 김규남 연출을 만나게 되면서 극단 걸판과 김규남 연출의 만남이 2011년도에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안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극하는 팀이야. 안산에 이런 극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서울예대가 안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은 저기 우리 극단에서 같이 한번 연극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2011년도 가을에 김규남 연출이 극단 걸판에 가입해서 같이 연극을 이제 하게 됐는데 김규남 연출과 함께 연극을 했던 한 6개월간 6개월이라고 얘기하니까 김규남 연출이 극단 걸판에 가입해서 6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떠났구나라고 짐작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김규남 연출과 함께 이제 극단 걸판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서울예대에서 연극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 규남이처럼 졸업하고 안산에다가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만의 색깔로 그들만의 어떤 분위기로 또 김규남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김규남이 리더가 되어서 서울예대 졸업한 연극인들과 함께 극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연극을 해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극단 걸판의 연극은 연극대로 또 유지가 되면서도 이 서울예대 친구들끼리 만든 극단의 연극은 또 다른 어떤 색깔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김규남 연출가가 걸판에 들어왔었고 2012년도 초반에 이제 좀 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2013년도에 김규남 작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안산에 마음에 드는 동네로 가서 그 동네를 한 6개월 동안만 읽어보면서 그 동네의 에피소드를 담은
장막 희곡 한 편 쓸 수 있겠냐? 그러면 너가 그 동네를 읽어내서 희곡을 쓴 그 비용을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돈이 많아서 줬을까요? 그러지 못했고요. 다행스럽게도 경기문화재단에 동네 풍경 플리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경기문화재단이 너무 고맙게도 그래요라고 하면서 동네 풍경 플리즈 잘해보세요라고 이제 지원금을 이제 선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선정된 지원금을 가지고 안산 서울예대에서 극작 공부를 했던 3명의 작가, 김규남 작가, 변효진 작가, 윤나라 작가 3명의 작가를 좀 이렇게 모집해서 3명의 작가가 안산의 3군데의 마을로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그 3개의 마을을 관찰하고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장막 희곡을 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동네 풍경 플리즈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그때 만들어진 작품이 이제 그 김규남 작가는 이제 따봉 패밀리 노래하다라고 하는 작품을 서울예대 앞 광덕공원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울예대 앞 광덕공원에서 공연을 하게 된 것은 서울예대 앞 그 광덕공원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야기를 이제 써본다고 한 건데, 이 김규남 작가가 그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이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무척 중요해요. 서울예대에서 연극 공부를 하니까 서울예대 앞에 있는 식당에 엄청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단골 식당들이 있을 거잖아요. 열심히 그냥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대요. 사장님, 우리 저기 서울예대 학생들이 하는 공연 뭐 몇 번이나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 번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예대 학생들에게 몇 년 동안 밥을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물론 이제 값을 치르고 하는 거겠지만, 서울예대 앞에서 서울예대 학생들에게 밥을 가지고 하거나 술을 가지고 하거나 뭐 혹은 뭐 차를 가지고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장사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왔던 사장님들이 정작 서울예대 학생들의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이죠. 근데 생각해 봤더니 서울예대 안에 있는 예장홀이라든지 뭐 빨간대문이라든지 이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소극장에 서울예대 앞에서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또 서울예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극장에 와서 공연을 본 기억이 본인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네.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예대 앞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연극이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김규남 작가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은 극단 걸판에서의 생활이 바탕이 됐었기 때문에, 극단 걸판 연극은 너무 세상에 소극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 놀이터에서 조명도 없이 해버리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치로 쌓여서 이제 그게 바탕이 돼서 나온 것이기도 했겠지만요. 여튼 그래서 김규남 작가는 따봉 패밀리 노래하다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서울예대 앞 광덕공원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예대 앞에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 공간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죠.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만들어진 따봉 패밀리 노래하다는 안산의 이제 몇 군데 마을 축제들에도 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더 나중에 더 살려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효진 작가 작품인데, 변효진 작가는 안산의 선부 이동 떼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선부 이동 떼꼴이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고려인 동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 떼꼴에만 제가 알기로 10,000명 정도, 10,000명 넘던가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고려인 동포들이 어떤 역사를 품고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계시다가 안산에 또 이렇게 이주해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컨테이너 열차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컨테이너 열차는 1930년대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제의 포갑을 피해서 만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연해주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또 연해주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연해주에 살고 계셨던 여러 우리 동포들이 1930년대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이 조선 사람들이 연해주에서 워낙
공동체를 잘 만들고 또 워낙 수완이 좋게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 연해주라고 하는 곳이 얘네들 고려인 애들의 좀 약간 동네가 돼버리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어였을까요? 어쨌건 스탈린이 잘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화물열차에 태워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때 탔던 화물열차, 목재로 만들었던 컨테이너 화물열차에 태워져가지고 가다가 멈춰서 100명 내리게 하고 또 가다가 멈춰서 100명 내리게 하고 또 가다가 멈춰서 100명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슬픈 이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역사를 좀 알려내는 작품.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고려인 2세, 3세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다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살고 있다가 우리 도시 안산으로 이주해 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곳은 좋은 노동 조건 속에서 살고 있고 좋은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고려 동포들도 많았죠. 다만 이제 좀 안 좋은 노동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고려인 동포들도 있었던 거예요. 안산에 이주해서 와봤더니 이제 뭐 살 수 있는 곳이 물론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컨테이너 숙소에서 사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강제 이주 때문에 탔었던 화물열차의 컨테이너와 저 안산에 와서 살고 있는 또 컨테이너 숙소가 약간 닮았다라고 해서 고려인 동포들의 노동 조건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의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좀 알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컨테이너 열차라고 하는 작품을 또 써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이 컨테이너 열차는 나중에 경기문화재단의 전문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더 큰 작품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윤나라 작가, 네, 이분이 쓴 작품은 또 어디냐? 이건 또 사동이에요. 사동에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죠. 거기 이제 어항이 있고 그 어항에 금붕어가 헤엄치고 다니는데 그 동네 애들이 뭐 여름에 뭐 주민센터가 에어컨이 잘 나와서 시원하기도 하니까 주민센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항 속에 금붕어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가기도 하고 약간 이 주민센터가 그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 놀이터 공간 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주 작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딩동 열려라 주민센터라는 제목으로 이 주민센터 마을마다 있는 주민센터가 실제로 그 마을 주민들의 문화 놀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딩동 열려라 주민센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딩동 열려라 주민센터는 윤나래 작가가 쓴 작품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극단 작업 중에 안산문화재단이 저에게 의뢰해서 했었던 시민극단 만들기 사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민극단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시민극단 프로젝트 이름은 날마다 잔치였어요. 날마다 잔치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시민극단의 12월 발표 작품으로 선정되어서 띵동 열려라 주민센터가 별물익장에서 공연됐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동네를 관찰해서 그 동네를 담은 희곡 작품을 좀 써보자라고 3명의 희곡 작가에게 좀 제안을 해서 진행됐었던, 또 고맙게도 경기문화재단이 지원 선정해 주셔서 진행됐었던 프로젝트 동네 풍경 플리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얘들아 그냥 희곡 쓰는 프로젝트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우리 아예 극단을 만들까? 라고 해가지고 서울예대에서 극작 공부를 했던 학생들을 더 인입해서 만들었던 극단이 바로 극단 동네 풍경입니다. 극단 동네 풍경은 창단할 때 2013년도였죠. 창단할 때 김규남 대표님을 대표로 이렇게 좀 모시고 했고, 김규남 연출을 중심으로 이제 김규남이 연출가가 학생 시절 때부터 약간 리더십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김규남 연출을 따랐던 서울예대에서 극작 공부를 했던, 또 연기 공부를 했던, 연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이제 모였죠. 모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변효진 작가, 윤나라 작가 외에도 무려 한 4명 정도의 졸업자들이 함께 결합해서 극단 동네 풍경이 2013년도에 창단을 하게 되는데요. 극단 동네 풍경은 말 그대로
극단의 이름이 동네 풍경인 것처럼 안산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담아서 연극으로 만들기도 하고 뮤지컬로 만들기도 하는 작업들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졌던 작품들이 얼마나 소중한 작품들이 많겠습니까? 시와오 방조제에 가다 보면 티라이트 휴게소가 있는데요. 시와오 방조제 위에서 그 방조제를 쌓을 때 그 형도라고 하는 섬에서 채석을 해서 시와오 방조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형도에 살았던 주민들이 다 이제 결국에는 그 형도가 채석장으로 쓰여야 되니까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담은 작품 갯벌엄마 담담이라고 하는 작품을 시와오 방조제 티라이트에서 공연하면서 이 방조제가 이런 역사를 갖고 탄생했어요, 이렇게 했던 공연도 있고, 또 대부도에 숨겨져 있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또 이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인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또 이렇게 연극에 담아서 공연했던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별망산이 있잖아요. 안산에 별망산에 담긴 설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어떤 어촌 마을에 가도 비슷하게 남아있는 설화, 바다에 고기 잡으러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남편이 이제 고깃배를 가지고 나갔는데 풍랑이 불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이 고깃배가. 그래서 그 바다에 나간 남편을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산이 되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담긴 이 별망설화를 가지고 이제 연극 작품을 만들다가 세월호 참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남편이 아니라 바다에 고깃배를 타고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엄마의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었던 별망엄마 등등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제 극단 동네 풍경은 창작하고 만들고 안산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또 안산의 주민들께 보여드리는 작업들을 쭉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척 궁금하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김규남 작가를 직접 초대해서 김규남 작가와 함께 안산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작품들, 뮤지컬 작품들이 어떻게 창작이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는 김규남 대표를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렇게 이제 공연, 연극 작업들을 쭉 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만나게 되고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대학로에서 극단 걸판 작품을 또 공연을 했어요. 늙은 소년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늙은 소년들의 왕국 공연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 이게 이 오세혁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리어 왕의 리어와 또 세르반테스 작가가 쓴 돈키호테의 돈키호테가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리어와 돈키호테가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가지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약간 그 노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늙은 두 노인네가 길거리에 나와서 자식들로부터 버려져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드는데, 갑자기 그 왕국의 백성으로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쑥 들어옵니다. 그 어린 소년을 백성으로 잘 지켜내기 위한 두 노인의 분투기예요. 그 소년은 서울역에 드글드글하는 다양한 또 약탈 노숙자들이 어떻게든 그 소년을 괴롭히려고 하고 이 왕국을 박스떼기로 만들어진 이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두 노인 어른이 기어코 어린 소년, 국민, 백성의 목숨을 지켜내는 그런 소중한 이야기인데, 때마침이라는 표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여튼 우연하게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이 작품을 공연하게 돼서 수많은 관객들이 어린 소년의 목숨을 지켜내지 못한 또 다른 왕국을 현실 속에서 목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이 늙은 소년들의 왕국이 또 새롭게 다가왔던 또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제가 연극 작업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되면서 이제 무대에 좀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세월호 이후에 우리 도시 안산에 이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성찰해야 될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도 병행을 하게 됐겠지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어쨌건 연극 작업만 할 수 없는 좀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연극 작업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 연극이라고 하는 이 예술 장르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었나 보죠. 2015년도 10월 달에 세월호 어머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 가족들과 연극을 하게 되는 그런 길로 또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또 극단 노란 리본과 함께 연극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연극인 김태현에게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 장르는 어떤 식으로든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예술 장르였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새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전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고 그때 늙은 소년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무대에서 내려오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기획 활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2014년 10월 달에 엄마들을 만나서 다시금 연극을 또 시작하게 되는 그 시기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뮤지션이 있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뮤지션인데요.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수 신해철이었습니다. 가수 신해철이 사망하고 나서 되게 좀 슬퍼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 작가가 2014년 4월에는 또 세월호 참사가 났고 10월에는 가수 신해철이 또 사망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천국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천국 안에는 세월호 아이들도 있었고 신해철도 있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해철의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문화랑 예술이랑 6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다른 새로운 지역 예술인을 모시고 와서 또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참아주시고 연극인 DJ 김태현이 셀프로 소개하는 연극인 김태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어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스스로 너무 민망해가지고 여튼 연극인 김태현에 대한 이야기는 5회차 6회차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문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에 문화기획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 어쨌건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새로운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문화랑 예술이랑 7회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지금도 가수 신해철의 노래 일상으로의 초대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에는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곳에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지켜보고 알게 되고 나누게 발전거리 쉽진 않겠지 그렇지만 난 준비가 된 것 같아 너의 대답은 나 기다려도 되게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건지 아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게 My days for you, 'cause I am always thinking about you. I really like to share my life with you. I truly want to be someone for you. So it is in my invitation to you. Now I am waiting for the answer from you. I swear I will do anything for you. But sadly, I've got nothing to give you. All I can do is just say I love you. 해가 저면 둘이 나란히 지치고 서로에게 되며 그날의 일과 주변 일들을 얘기하는 조용한